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7,000명대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전북 익산의 유치원에서 20명이 한꺼번에 오미크론 변이 판정을 받는 등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미크론이 더 많은 국가에서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해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백신 여권 유효 기간을 접종 이후 9개월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양강인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지지 후보를 바꿨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응답자도 25%에 달해서 대선 전국의 유동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선대위 내부 갈등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조수진 의원도 공보단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기로 했는데 윤 후보가 다시 한번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담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온 김문기 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숨진 성남도계공 전 현직 직원은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등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성탄절인 주말부터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연일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수요일인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가 다시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유행 속도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감소세 전환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환자는 6,449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2,210명 많은데 주말에 줄었던 검사량이 평일 들어 다시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환자는 다시 7,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얼마나 더 늘지, 다시 네 자릿수로 올라선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될지도 관심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여서 이미 포화 상태인 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넓게 퍼지게 되면은 갑자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중에 약한 사람들은 입원을 하게 되는데 입원실이 전부 차버리게 되면은 위중증으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생기겠지만 의료 체제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상황이라 당국은 다행히 최근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유행 속도가 둔화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35% 내외에서 20% 중반으로 낮아진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당국은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방역 패스와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추이가 가속화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심각해진 병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는 원아와 가족까지 20명이 한꺼번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유치원. 지난 17일 코로나19 최초 환자가 나왔는데 일주일도 안 돼 50명 넘는 원아와 가족들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일단 20명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파악됐습니다. 익산의 유치원 관련해서 총 확진자가 64명에 이릅니다. 현재로는 전라북도는 이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로 판단을 내리고
대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익산시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시설에 휴업 명령을 내리고 학교 주변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체 휴업을 권했습니다. 학교 주변의 학원을 비롯한 PC방과 태권도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2월 31일까지 자체 휴원을 권고합니다. 전북 부안 어린이집에서도 오미크론 집단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익산 유치원에서 수업한 강사가 부안 어린이집에도 갔던 것으로 보고 역학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 보육기관과 교육시설에서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의 한 공공기관 직원 3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판명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이 방문한 식당 종사자와 손님 등 모두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광주 첫 오미크론 사례로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과 접촉했던 확진자 8명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최초 감염 경로를 역학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곧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넷째 주 7세에서 12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35명에서 지난주 4,325명으로 3주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 12월 둘째 주 1,650명에서 지난주 1,500명으로 소폭이지만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확진자가 줄었다며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방대본은 또 접종 대상이 아닌 11세 이하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하자 질병관리청이 현재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코로나19에 걸린 임신부가 병상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방역당국은 임신부와 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119 구급차 안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던 산모가 구급차에 오른 지 1시간 만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병상이 없어 병원 16곳을 헤매다 결국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아기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엄마와 한 병실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음성이었지만 엄마랑 접촉을 하게 되면은 양성, 즉 확진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된 신생아실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분만이 임박한 상황에서 병상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신부 확진자를 위한 전담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분만을 하려면은 산부인과 의사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신생아실, 그다음에 신생아실조차도 그 신생아실 격리가 필요해야 되고요. 또 분만을 하고 나서도 그 산모와 신생아를 별도로 격리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건을 갖춘 병상은 현재 서울에 2곳, 경기 3곳, 인천 2곳, 지방 1곳뿐. 때문에 방역당국은 조건을 갖춘 병원을 당번제로 아예 병상을 비워놓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 환자가 외래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현재 2곳인데 이달 안에 4곳 더 확충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병상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중환자 병상 49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621개를 포함해 코로나19 치료 병상 1,287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 2,064명을 한시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전용 검사 키트가 이달 말 전국 보건소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제조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PCR 키트에 대한 성능 평가가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제품 배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나오면 분석이 3일 걸리는 타깃 유전체나 전장 유전체를 분석해서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반발해서 오늘 서울 도심에서 총걸기 집회를 진행합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패스 철폐 등을 요구하는 총걸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비대위 측은 허용 인원인 299명에 맞춰 집회를 신고했고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참가자들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은 3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면 해산 조치와 주최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 침몰을 막기 위해서 극장 영업시간 제한이라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서울 가양동의 한 영화관. 멀티플렉스 간판을 달고 있지만 중소업체가 위탁 경영하는 곳입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아르바이트생도 늘리고 상영관 좌석도 교체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스파이더맨으로 늘던 관객이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탓에 다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입사를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그 친구들의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축소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인건비적인 문제가 있고요. 코로나19 2년째 국내 콘텐츠 산업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고나 만화 등 비대면 콘텐츠가 선전하면서 올해 상반기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36%나 하락하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극장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이전보다 관객 수가 4배 가까이 하락하면서 극장 매출액은 70%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영화업계는 일제강점기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봉하지 못한 한국 영화만 100편이 넘는데요. 한 편당 50억씩만 잡아도 5천억입니다. 이러한 자금이 묶여 있고 돌지 않으면 영화 산업은 극장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극장 내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운영하는 걸로는 생계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매장은 알바를 돌려서 운영하고 있고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계는 영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극장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영화업계 피해액을 산정해 손실 보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내년 대선이 이제 70여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양자와 다자 대결에서 모두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7%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습니다. 윤 후보가 여전히 앞서 있지만 가상 다자 대결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줄어든 건 지난달 YTN이 정기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순이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지만 역시 오차 범위 안 접전이었습니다. 윤 후보 45.6%, 이 후보 41.3%로 4.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양자 대결 지지율을 지역별로 따져봤더니 윤 후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과 대구, 경북, 이른바 부울경 지역 등에서 우위를 점했고 이 후보는 대전, 세종, 충청과 호남에서만 윤 후보를 앞섰습니다. 연령대로는 윤 후보가 10대와 20대, 60대 이상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40대에서 윤 후보를 17%포인트 넘는 격차로 앞선 가운데 30대와 50대에서도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3.9%, 37.2%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겼고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답변은 40%대에 머물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선 41.5%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55.2%가 잘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각각 아들과 부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고개 숙여서 사과했지만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두 후보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번 논란으로 지지 후보를 변경했거나 바꿀 수도 있다는 유권자도 25%에 달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 논란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가족 관련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를 바라본 국민의 시선도 싸늘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 후보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7%로 다수였지만 변경했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응답도 4명의 1명꼴로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표심의 변동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후보의 사과가 충분했느냐는 물음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이 모두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53.6%,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59.2%로 윤 후보 사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5.6%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세대 간 시각차도 드러났는데 이 후보의 경우 20대에서 사과가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고 윤 후보에 대해선 40대의 71%가 30대와 50대도 65% 가까이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등 제3지대 후보가 영향을 줄 거라는 여론은 32%,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65.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54.3%, 반대가 37.1%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두 후보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정 이슈를 내세워서 상대 후보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김건희 씨 허위 학력 논란으로 윤석열 후보의 공정 이미지가 흔들리자 보란 듯이 이슈 탈환에 나선 겁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상류층 자녀 진학 실태를 토대로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샌델 교수 지적에 Allocating jobs and social roles based on merit is a good thing. If people have an opportunity to compete fairly for jobs based on their ability to do the job well, not based on who their parents were. 이 후보도 부모 경제력이 자녀 학벌로 이어지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청년층의 기회가 줄어 경쟁이 심화하면서 취약계층과 소수자의 할당제마저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건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한다. 그 경쟁의 룰에서 실질적 평등이 가능하도록,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 아니겠냐.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차원의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성급하게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여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대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국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오판이 부른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방역 상황을 고리로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해 정권 교체 여론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또 확진된 임산부가 병원을 못 구해 구급차에서 출산한 사례를 들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정과 코로나19 방역,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전략이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건데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던 선대위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운영을 놓고 조수진 공보단장과 충돌을 벌여온 이준석 대표가 결국 초강수를 뒀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직을 포함해 윤석열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겁니다. 저는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저는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에서 모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조수진 단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인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데 이어 비방 동영상을 기자에게 전달한 뒤에도 거취 표명을 거부하자 극약 처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잘 풀릴 거라며 두 사람의 화해를 기대했고 조수진 단장도 대표실을 찾아 1시간 반을 기다렸지만 기자회견 전에 이 대표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 좀 위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사태가 커질 때까지 어떤 명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선대위의 모든 책임은 후보가 지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총괄위원장님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후보는 조금 있어라. 내가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 후보는 말을 아꼈지만 결국 조수진 단장도 스스로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놨습니다. 원톱인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를 덩치만큼 항공모함으로 깎아내리며 전면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고 나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선대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랬을 적에 내가 그래서 쉬운 말로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태가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논란을 덮고 실무형 선대위로 전환하기 위한 배수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까지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처장은 어제 오전 공사의 중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 앞을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분 만이었습니다. 김 처장은 이곳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쓰러져 있었고 지나던 직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부검도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배임 공범 혐의로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민간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와의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에 관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유족은 최근 공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 책임을 김 처장에게 모두 전가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본인이 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김 처장은 어제 오전 공사에서 중징계 처분이 의결됐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9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로 들여 대장동 민간사업자 평가 배점표 등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사 측은 김 처장에게 징계 의결서를 보냈고 고발 검토 사실도 알린 건 맞지만 사망과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김 처장을 마지막으로 조사했지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청년 김용균 씨가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당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하청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2주 뒤인 내년 2월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3년 넘는 시간이 지나 사고 관계자들과 원청, 하청 기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벌인 뒤 검찰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원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하청 기업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두 기업에는 벌금 2천만 원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법정에서 사고 발생은 안타깝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한 명은 고 김용균 씨가 맡았던 운전원 업무의 경우 1인 1조 근무가 적절하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는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재판만큼은 진짜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저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 뒤인 내년 2월 10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선고 공판에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경영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인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겼지만 여전히 엄마의 휴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육아휴직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불이익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4만 명에 육박하며 10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의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넘겼습니다. 거꾸로 엄마는 처음으로 80%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엄마의 휴직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수는 매년 늘어 지난해는 16만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더욱 늘리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육아휴직 넉 달째부턴 임금의 50%만 주던 걸 받고 계속 80%를 지급하고 아기가 돌되기 전인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석 달에 최대 1,500만 원을 줍니다.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절박함을 감안하여 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하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육아휴직 쓰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넓히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8%대로 뚝 떨어집니다. 회사 규모에 따른 양극화도 극심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명 중 6명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나오고 4인 미만 기업은 5%도 채 안 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여전하기 때문인데 최근 3년 동안 육아휴직자의 3분의 1은 복직을 못하거나 반년안에 사표를 썼습니다. 육아휴직 불이익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잘 법은 정비를 해놨는데 문제는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강력한 홍보를 통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무엇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네, 불법 건축물과 국유지 무단 사용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한솔 페이퍼텍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담양 군민이 끈질기게 요구한 지 2년여 만인데요. 이미 적발된 80여 건에 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주민이 다녔던 국유지에 길까지 쓴 것으로 드러난 대기업 계열사 한솔 페이퍼텍. 국토정보공사의 측량 전문가와 담양군 의회 의원 그리고 주민 대표 등이 상자 골판지를 만드는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건물이 건축 대장과 허가대로 지어졌는지 현황 측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그 현황 측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들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고 불법적인 사항들을 좀 시인하고 우리 행정의 그런 그 명령에 제대로 좀 따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현황 측량은 YTN의 취재를 놓고 한솔 페이퍼텍에서 한때 측량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현황 측량을 통해 사실상 그린벨트 위에 지어지다시피 한 공장 19개 동 건물 전체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한솔 페이퍼텍이 이렇게 담까지 쳐놓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한솔 페이퍼텍에서는 이곳을 비롯해 모두 80여 가지의 갖가지 불법과 탈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공장 앞에서는 한솔 페이퍼텍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으로 군에서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소홀로 인해서 미처 단속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질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유지에 낸 좁은 진입로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와 주민 이사를 초래한 악취 등 갖가지 민원에 휩싸인 한솔 페이퍼텍. 한솔 페이퍼텍 공장의 첫 현황 측량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노동자들의 데모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법원은 이 여사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사실을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아들 전태일 열사의 영정사진을 꼭 끌어안은 고 이소선 여사. 못다 이룬 뜻을 이뤄달라는 아들 전태일 열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40여 년 동안 노동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단결해서 투쟁합시다. 그러던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이 여사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학생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여해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고 신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41년 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 여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이소선 여사의 집회 참석, 연설 행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로 일어난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하는 활동이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후세들에게
반드시 오늘을 기록해서 유산으로 남기고 다시는 이 땅에 군부가 권력이 정의를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전두환 정권에 탄압당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불법 재판에 의한 숱한 피해자들이 아직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 작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명예회복,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이 41년 만에 나온 고 이소선 여사의 무죄 판결. 비슷한 시기 재심 청구된 다른 민주화운동 인사 1명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았고 다른 2명은 재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프로농구 KT 선도질주의 1등 공신, 바로 돌아온 에이스 허훈입니다. 실력은 물론 외모와 친화력까지 겸비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창단 첫 10연승에는 실패했지만 곧바로 다시 털고 일어나 1위를 질주하고 있는 KT. 오는 26일 통신 라이벌이자 2위 SK와의 대결은 서력의 무대입니다. 일단 SK랑 저희가 1라운드랑 2라운드 했을 때 다 졌었어요. 물론 제가 없어서 졌지만 무조건 모든 걸 걸고 이겨야죠. 형 허웅과의 맞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뒀던 지난 11일. 경기력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던 만큼 올스타전 3점슛 대결을 벼릅니다. 3점슛 콘테스트는 꼭 형 이기고 싶어요. 그거 지면은 또 1년치 놀려가지고 형이 저를. 팬 투표 13만 표에 이르는 농구계의 아이돌. 자신이 꼽은 가장 큰 매력은 친화력입니다. 나쁘지 않게 생겼으니까 또 많은 팬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더 약간 좀 큰 게 성격인 것 같아요. 좀 친화력이라든지 내숭이 없고 털털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공식 신장 180cm, 단신 용병이란 별명은 개의치 않지만 직접 키를 재보자는 장신 기자의 요구에는 머뭇거립니다. 골프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다른 20대 직장인처럼 조심스레 주식 코인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코인, 이거 뭐 하고 있지만 썩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 알면 안 되는데. 입대 전 마지막 시즌에서 프로 데뷔 첫 챔피언을 꿈꾸고 있는 허운. 실력과 자신감, 친화력을 겸비한 KT의 에이스답게 우승 공략도 발랄합니다. 모든 걸 걸고 꼭 우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승을 할 겁니다. 뒷좌석에 이제 팬분들 태워서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토크를 하는 거죠. 멋진 공약인데 이건. YTN 신윤정입니다. 포근했던 요 며칠과 달리 절기 동지인 오늘 아침 공기가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지면서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았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도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전까지 남부 곳곳에 대기질이 탁하겠지만 오후에는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2.1도, 춘천 영하 5.2도, 대전은 영하 0.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 7도, 광주 12도, 부산 15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며 성탄절인 주말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낮 동안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당분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7,000명대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전북 익산의 유치원에서 20명이 한꺼번에 오미크론 변이 판정을 받는 등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은 없다면서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학부모 설득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YTN 정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양강인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지지 후보를 바꿨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응답자도 25%에 달해서 대선 전국의 유동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담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온 김문기 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숨진 성남도계공 전현직 직원은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어제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6,4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2,210명이 많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환자 수는 조금 더 늘어서 7,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초등학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대상이어도 아직 맞지 않은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1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은 없다면서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가운데 초등학생 감염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7살에서 12살 초등학생 코로나 발생률을 보면 12월 첫째 주 하루 평균 2,470명에서 지난주에 4,325명으로 2주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접종 대상인 12살의 경우에도 접종 완료율은 18.3%에 불과합니다. 특히 접종을 받지 않은 연령층, 청소년들 그리고 11세 이하 원천적으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연령층에서의 감염도 동반되어 증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면 접종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중학생의 경우 확진자가 소폭이지만 감소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12월 둘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650명에서 지난주 1,500명으로 분명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하지 않고 반대로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10대 확진자가 늘면서 미접종 감염자 중에는 중증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례도 19명에 이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현재 5살에서 11살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11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그러나 접종이 허가된다 해도 5살에서 11살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개별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474만 7천 회분이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114만 8천 회분이 오늘 오전 11시 55분 KE8518 항공편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연일 80%대를 기록하는 등 의료 대응 한계 상황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병상 확보 계획을 마련해서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는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군 의료 인력까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력 배치 재편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이어 수도권의 일부 공공병원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이 강화되자마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을 비롯해서 정부의 지원과 보상금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최대 인원 4명의 밤 9시까지만 영업. 연말 대목은 물 건너갔고 일상을 기약하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하지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예약 손님도 다 취소하고 저녁에 또 손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저희들이 인건비나 예를 들어 월세 같은 걸 좀 지원을 해줘서 뭐. 그나마 새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입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이 미용업이 포함이 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 손실보상이 또 얼마나 많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될지는 무엇보다 임대료같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희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피해 본 거에 대해서 80%를 보상해 준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저기 지금 주변 다 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0% 받은 사람. 터무니없게 반도 안 되는 금액, 반의 반 정도도 안 되는 금액뿐이었어요.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두터운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분노와 원망뿐입니다. 손실 산정을 소급 적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업종을 촘촘하게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를 건물주와 분담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손실의 80%밖에 지금 보상을 못 받는 상황에서도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의 임대료를 100% 다 받아간다는 거죠. 이게 사회 정의상 맞지도 않고 또 손실 보상을 수조원하더라도 그게 지금 임대료, 밀린 임대료로 다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성 지원보다는 종합적인 대책과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정부의 방역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업주들이 집단 휴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성사된다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정부는 업주들과 물밑 대발을 이어가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서울 건대입구역 앞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평소라면 손님 맞을 준비로 바쁠 시간이지만 부엌은 조용합니다. 일상 회복 시행으로 겨우 회복된 매출이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점심 장사는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과거에 계속 요청을 했지만 어차피 30만 원 팔고 20만 원 팔고 해도 뭐 적자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카페도 거리두기 재개 이후 매출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도 커졌습니다. 커피 2잔 앉아서 드시는 분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거나 그런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집단 휴업에 참여를 하죠.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자영업 단체장들이 다음 주 집단 휴업에 나설지를 놓고 소속 회원 100만 명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 영업이 불가능해진 유흥업자들이 집단 휴업에 가장 적극적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성사된다면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첫 집단 휴업입니다. 12월 27일 날 28일 그 양일간에 걸쳐서 6개 단체의 전체 다 업소들이 5시부터 9시까지 그 불을 안 켜는 정치인 및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그 대접을 붙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식당 등이 대거 집단 휴업에 참여할 경우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혼란이나 배달 적체 등과 같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도 자영업단체들과 지난 주말부터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하한 액수도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을 100% 소급 적용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입장차가 커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데뷔한 지 40년이 넘은 중년 배우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10분 가까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홧김에 주먹까지 들었지만 일행이 말리면서 폭행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배우는 술김에 저지른 실수라고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밤 10시쯤 서울 신도림동을 달리던 택시에 중년 남성 등 일행 3명이 오릅니다. 이미 술을 많이 마신 듯 택시에서 소란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너는 약주 챈 거지 술이랑 챘어? 약주 챘지? 아니 나 약주 챘어? 야 친구야 난 취해도 약주 챈 거는 그래. 그런데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남성이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버립니다.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다시 써달라고 요구하자 전화를 끊고 고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스크 좀 올려주세요. 어? 아니 저 기사님이 마스크 쓰니까 잠깐. 일행의 만류에 마스크는 다시 썼지만 기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끊임없이 욕설을 내뱉습니다. 야, 기사님 그냥 하자. 이해하세요. 네가 말을 좋게 해. 연신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운전 중인 기사를 때릴 듯 주먹을 치켜들기도 합니다. 함께 탄 일행이 가까스로 제지한 끝에 결국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먼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고성과 욕설에 시달린 택시기사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욕을 않고 또 욕을 했다 손 치더라도 뭐 한두 번 하고 말지 이게 이렇게 한 10여 분 동안 귀가 따갑도록 욕설하는 사람 처음입니다. 욕설을 퍼부은 남성은 지난 1980년 데뷔해 영화와 방송계에서 활동 중인 중년 배우 A씨였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여 즉결 심판에 넘겨진 적도 있습니다. A씨는 YTN과 통화에서 통화 중 답답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고 술김에 기사의 말을 오해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겨서 술을 좀 너무 많이 먹었을 때라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벌써 했고 조만간 이제 합의금을 넉넉히 좀 주려고 그런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A씨는 실제 기사를 때리진 않아 형사처벌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가격행위나 유형력 행사가 아니면 폭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사님의 그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뒤 경찰에 적발된 마스크 미착용 시비는 지난 8월까지 2,000건, 이 가운데 26명은 구속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러시아에선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41명이 나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대부분인 코로나19 하루 신규 사망자는 1,000명 이상으로 세계 최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러시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907명, 신규 사망자는 1,02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럽연합이 백신 여권의 유효기간을 백신 접종 후 9개월까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일부 회원국의 일방적인 여행 규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역내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 지난 7월 도입한 백신 여권의 유효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21일 성명을 내고 내년 2월 1일부터 EU 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 여권의 유효기간을 접종 완료 후 270일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hat today's decision adopted by the Commission does, it harmonizes the acceptance period of EU digital COVID certificates of vaccination certificates. 270일의 기간을 회원국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먼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역내 부스터샷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6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 후 9개월이 지나면 백신 미접종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또 일부 회원국의 일방적인 규제로 인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부스터샷을 맞지 않고 7개월이 지나면 자국의 백신 패스를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7개 나라는 백신을 맞은 여행객들도 출발 전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도착 후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적 조치는 혼란스러운 과거로의 회귀를 가져올 뿐이라고 EU 집행위원회는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결정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내년 20대 대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져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YTN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27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40.1%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습니다. 다자 대결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건 지난달 YTN이 정기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순이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지만 각각 45.6%, 41.3%로 오차 범위 안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7.2%로 33.9%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질렀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과반을 기록했지만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답변은 40.2%에 머물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선 41.5%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55.2%가 잘 못한다고 답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청소년 방역 패스 정책을 놓고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4.3%, 반대가 37.1%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각 아들의 도박 논란과 배우자의 허위 경력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은 지지 후보를 바꿨거나 바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27명에게 조사한 결과 가족 이슈에 따른 지지 후보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가 지지 후보를 변경했고 16.1%는 변경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70.7%는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충분했냐는 질문에는 과반이 충분치 않다고 답한 가운데 이 후보는 53.6%, 윤 후보는 59.2%로 윤 후보의 사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5.6%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등 제3지대 후보가 영향을 줄 거란 여론은 32%, 영향을 주지 못할 거란 여론은 65.8%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후보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선거가 끝나도 추진해도 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도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당내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지만 결과에 따라서 다시 당정 갈등이 불거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미루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집을 처분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린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말하자면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 조금 우리가 말하자면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매물을 내놓을 거다. 그건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청와대와 당내 일부의 반대에 이어 김 총리까지 가세하자 이 후보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원칙이 훼손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이해한다면서 대선 이후 추진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좀 요청도 드리고 또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일시 완화 제안이 대단히 합리적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정책은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며 당위성도 강조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나 우리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변화를 하려는 거지 그대로 따라가려는 정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후보와 발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안들을 의원총회에서 다루되 찬반 양론을 가진 의원들이 두루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매물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해 정책 변화의 실효성 등을 논의하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 이 후보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두고 청와대 정부와 직접적인 대립은 일단 피하게 된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선거 국면과 맞물려 집권 여당이 부동산 세제 정책에 혼선을 불러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아들의 입사 지원서로 논란이 된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수석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는데 이번 논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 하루 만에 불명예 퇴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9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김 수석의 사의를 서둘러 수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즉각 사의 수용은 불공정 이슈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칫 의사결정을 미룰 경우 임기 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배경에 대해 국민께서 느끼실 정서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수석 아들은 기업 입사 지원 과정에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자기소개서에 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사임 인사에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온전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순환사는 김 수석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앞서 조국 전 수석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전국을 달궜고 김조원 전 수석은 부동산 문제로, 김종호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 신현수 전 수석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패싱 논란이 불거져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김 수석 사퇴로 후임 민정수석 임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 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공사 1층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쓰러진 상태로 직원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앞서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직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기소 시점을 고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처분할 가능성도 있지만 판사 사찰 의혹까지 합쳐서 처분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여지도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 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근이던 손준성 검사에 3차례 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강수를 두었지만 모두 기각돼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손 검사와 공모관계인 김웅 의원도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법엔 검사와 판사, 고위경찰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범행 당시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 신분도 아니었지만 관련 조항에 따라 손 검사와 공범관계로 묶어 함께 기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손 검사 밑에 있던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는
직권남용의 공범이 아닌 지시를 받은 상대방으로 간주해 불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루됐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거나 소환 조사 등을 거치지 않아 현 단계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제 관건은 처분 시점입니다. 손 검사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도 연루됐는데 지난해 윤 후보 지시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지만 손 검사가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소환 조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공수처 내부에선 손 검사의 고발 사주 관련 혐의만 우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판사 사찰 의혹 수사까지 마치고 한꺼번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라면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라면 물리적으로 올해는 처분이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대선 전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공수처 지휘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하루 사이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은 출근길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2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겉옷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탁했던 대기 상황은 서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요. 남부 곳곳으로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먼지가 모두 걷히고 전국이 맑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만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면서 서울이 영하 2.2도, 대전은 영하 1.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 11도, 대구 11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성탄절인 주말에는 매서운 성탄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수요일인 오늘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유행 속도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감소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환자는 6,449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2,210명 많은데 주말에 줄었던 검사량이 평일 들어 다시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환자는 다시 7,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얼마나 더 늘지, 다시 4자릿수로 올라선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될지도 관심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여서 이미 포화 상태인 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넓게 퍼지게 되면은 갑자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중에 약한 사람들은 입원을 하게 되는데 입원실이 전부 차버리게 되면은 위중증으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생기겠지만 의료 체제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상황이라 당국은 다행히 최근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유행 속도가 둔화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35% 내외에서 20% 중반으로 낮아진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당국은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방역 패스와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추이가 가속화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심각해진 병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며칠 전 코로나19에 걸린 임신부가 병상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방역당국은 임신부와 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119 구급차 안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던 산모가 구급차에 오른 지 1시간 만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병상이 없어 병원 16곳을 헤매다 결국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아기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엄마와 한 병실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음성이었지만 엄마랑 접촉을 하게 되면은 양성, 즉 확진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된 신생아실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분만이 임박한 상황에서 병상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신부 확진자를 위한 전담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분만을 하려면은 산부인과 의사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신생아실, 그다음에 신생아실조차도 그 신생아실 격리가 필요해야 되고요. 또 분만을 하고 나서도 그 산모와 신생아를 별도로 격리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건을 갖춘 병상은 현재 서울에 2곳, 경기 3곳, 인천 2곳, 지방 1곳뿐. 때문에 방역당국은 조건을 갖춘 병원을 당번제로 아예 병상을 비워놓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 환자가 외래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현재 2곳인데 이달 안에 4곳 더 확충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병상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중환자 병상 49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621개를 포함해 코로나19 치료 병상 1,287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 2,064명을 한시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업주들이 집단 휴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성사된다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정부는 업주들과 물밑 대화를 이어가면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건대입구역 앞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평소라면 손님 맞을 준비로 바쁠 시간이지만 부엌은 조용합니다. 일상회복 시행으로 겨우 회복된 매출이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점심 장사는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과거에 계속 요청을 했지만 어차피 30만 원 팔고 20만 원 팔고 해도 적자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카페도 거리두기 재개 이후 매출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도 커졌습니다. 커피 2잔 앉아서 드시는 분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거나 그런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집단 휴업에 참여를 하죠.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자영업 단체장들이 다음 주 집단 휴업에 나설지를 놓고 소속 회원 100만 명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 영업이 불가능해진 유흥업자들이 집단 휴업에 가장 적극적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성사된다면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첫 집단 휴업입니다. 12월 27일 날 28일 그 양일간에 걸쳐서 6개 단체의 전체 다 업소들이 5시부터 9시까지 그 불을 안 켜는 정치인 및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그 대접을 붙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식당 등이 대거 집단 휴업에 참여할 경우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혼란이나 배달 적체 등과 같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도 자영업단체들과 지난 주말부터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하한 액수도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을 100% 소급 적용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입장차가 커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반발해서 오늘 서울 도심에서 총궐기 집회를 진행합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패스 철폐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비대위 측은 허용 인원인 299명에 맞춰 집회를 신고했고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참가자들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은 3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면 해산 조치와 주최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덴마크와 영국을 포함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차지한 유럽 국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제약사 모더나는 몇 주 내로 오미크론 백신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에서 덴마크, 포르투갈, 영국 등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몇 주 내로 오미크론이 유럽의 더 많은 국가에서 우세종이 돼 의료 시스템을 더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그누스 호이니케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덴마크에서 오미크론 감염은 지배적이며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사이에 신규 확진자가 13,558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500명은 재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최소 4주 동안 극장과 콘서트홀을 폐쇄하고 식당 영업시간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오미크론 변이로 피해가 큰 식당 등 사업체에 10억 파운드, 우리 돈 1조 5,800여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연중 최고 성수기에 오미크론이 덮쳐 손실을 본 약 20만 개 사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가 몇 주 내로 오미크론 백신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뿐이라며 내년 초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 FDA 등 주요 국가 의약품 규제 당국이 관련 자료를 더 요구할 경우 최소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의약청은 오미크론 백신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ow let me stress there's no answer yet on whether we will need an adapted vaccine with a different composition to tackle this or any other emerging variant. 오미크론 확산에 독일 예방접종위원회는 2차 접종을 마치고 석 달 이후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면 봉쇄에 들어갔던 지난해 3월로 돌아갈 수 없다며 추가 접종까지 꼭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미크론 확산이 신규 감염자 최고 발생 기록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민 앞에 섰습니다. 오미크론이 미국에서도 우세종으로 올라서는 등 겨울철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미국인이 백신을 맞는 것이 이제는 애국적인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백신 접종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If you're not fully vaccinated, you have good reason to be concerned. You're at a high risk of getting sick. And if you get sick, you're likely to spread it to others, including friends and family. 그러면서 집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5억 개를 가정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사들인 뒤 1월부터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겁니다. 또 늘고 있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검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Starting this week, the federal government will set up emergency testing sites in areas that need additional testing capacity. Before Christmas, the first several of these federal testing sites will be up and running in New York City, with many more to come. 이런 가운데 CDC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감염자가 최고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월 초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가 25만여 명이었는데 이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성탄절부터 새해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은 미국에서 여행이나 각종 모임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가속화하는 온상이 됐는데 이를 앞두고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내년 20대 대선이 이제 70여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양자와 다자 대결에서 모두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7%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습니다. 윤 후보가 여전히 앞서 있지만 가상 다자 대결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줄어든 건 지난달 YTN이 정기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순이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지만 역시 오차 범위 안 접전이었습니다. 윤 후보 45.6%, 이 후보 41.3%로 4.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양자 대결 지지율을 지역별로 따져봤더니 윤 후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과 대구, 경북, 이른바 부울경 지역 등에서 우위를 점했고 이 후보는 대전, 세종, 충청과 호남에서만 윤 후보를 앞섰습니다. 연령대로는 윤 후보가 10대와 20대, 60대 이상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40대에서 윤 후보를 17%포인트 넘는 격차로 앞선 가운데 30대와 50대에서도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3.9%, 37.2%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겼고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답변은 40%대에 머물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선 41.5%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55.2%가 잘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각각 아들과 부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고개 숙여서 사과했지만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두 후보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번 논란으로 지지 후보를 변경했거나 바꿀 수도 있다는 유권자도 25%에 달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 논란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가족 관련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를 바라본 국민의 시선도 싸늘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 후보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7%로 다수였지만 변경했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응답도 4명의 1명꼴로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표심의 변동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후보의 사과가 충분했느냐는 물음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이 모두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53.6%,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59.2%로 윤 후보 사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5.6%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세대 간 시각차도 드러났는데 이 후보의 경우 20대에서 사과가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고 윤 후보에 대해선 40대의 71%가 30대와 50대도 65% 가까이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등 제3지대 후보가 영향을 줄 거라는 여론은 32%,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65.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54.3%,
반대가 37.1%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최근까지 조사를 받던 김 처장은 어제 오전 공사의 중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 앞을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분 만이었습니다. 김 처장은 이곳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쓰러져 있었고 지나던 직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부검도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배임 공범 혐의로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민간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천대 유와의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에 관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유족은 최근 공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 책임을 김 처장에게 모두 전가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본인이 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김 처장은 어제 오전 공사에서 중징계 처분이 의결됐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9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로 들여 대장동 민간사업자 평가 배점표 등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사 측은 김 처장에게 징계 의결서를 보냈고 고발 검토 사실도 알린 건 맞지만 사망과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김 처장을 마지막으로 조사했지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프로농구 KT 선두질주의 1등 공신, 바로 돌아온 에이스 허훈입니다. 실력은 물론 외모와 친화력까지 겸비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창단 첫 10연승에는 실패했지만 곧바로 다시 털고 일어나 1위를 질주하고 있는 KT. 오는 26일 통신 라이벌이자 2위 SK와의 대결은 서륙의 무대입니다. 일단 SK랑 저희가 1라운드랑 2라운드 했을 때 다 졌었어요. 물론 제가 없어서 졌지만 무조건 모든 걸 걸고 이겨야죠. 형 허웅과의 맞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뒀던 지난 11일. 경기력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던 만큼 올스타전 3점슛 대결을 벼릅니다. 3점슛 콘테스트는 꼭 형 이기고 싶어요. 그거 지면은 또 1년치 놀려가지고 형이 저를. 팬 투표 13만 표에 이르는 농구계의 아이돌. 자신이 꼽은 가장 큰 매력은 친화력입니다. 나쁘지 않게 생겼으니까 더 많은 팬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더 약간 좀 큰 게 성격인 것 같아요. 좀 친화력이라든지 내숭이 없고 털털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공식 신장 180cm, 단신 용병이란 별명은 개의치 않지만 직접 키를 재보자는 장신 기자의 요구에는 머뭇거립니다. 골프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다른 20대 직장인처럼 조심스레 주식 코인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코인, 이거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싸우고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입대 전 마지막 시즌에서 프로 데뷔 첫 챔피언을 꿈꾸고 있는 허운. 실력과 자신감, 친화력을 겸비한 KT의 에이스답게
우승 공약도 발랄합니다. 모든 걸 걸고 우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승을 할 겁니다. 예, 뒷좌석에 이제 팬분들 태워서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토크를 하는 거죠. 멋진 공약인데 이거는. 예. YTN 신윤정입니다. 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동료 비하 및 욕설 논란으로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출전도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심석희 선수가 빙상연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의 충돌 의혹과 동료 욕설 등 추문이 불거진 지 2달 만입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건데 간단한 한마디 외에 사과나 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첫 공식 석상인데요.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입장문에 나온 내용대로 그 한마디. 법조인과 체육행정가 등 7명으로 꾸려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국가대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2달, 내년 2월 20일까지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지만 이미 공론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징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치와 평창에 이어 베이징까지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노리던 심석희는 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일인 내년 1월 23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포츠공정위는 또 심석희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조황민 당시 코치에게도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아동학대 사례와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양 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돌 약물치료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45년, 신상공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숨진 딸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친어머니 정모 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동거하던 정 씨의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한 뒤 수십 차례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 볼에 닿는 공기가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요. 내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3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전까지 남부 곳곳에 대기질이 탁하겠지만 오후에는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2.3도, 춘천 영하 5.6도, 대전 영하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 7도, 광주 12도, 부산 15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며 성탄절인 주말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동해안 지역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